그러면 오늘 좀 처음 시작은 저 양심성찰 얘기 잠깐 드리고 좀 더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학당 그 깨어있음, 호흡수련, 양심성찰 요 세 과목 중에 한 과목이니까 굉장히 또 이게 중요한 과목이죠. 다만 이제 그 깨어있음을 가장 먼저 잘하는 쪽으로 공부의 방향을 잡으시고 그 깨어있음 공부가 된 만큼 또 양심성찰을 같이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. 그래서 이 양심 노트 양식 있으시죠? 다들 아마 보셨을 겁니다. 학당 양심성찰 공부는 이 양심 노트 양식을 이용해서 하라고 많이 권해드리는데요. 나중에 양심성찰이 익숙해지면은 꼭 이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도 할 수 있겠지만 일단은 이 형식을 충분히 이용해서 공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. 그래서 여기 이 사안을 적는 란과 이 6가지 질문들이 있고 결론을 쓰는 란이 있습니다. 하나씩 이 칸을 메꿔준다고 생각하고 접근하시면 되는데요. 처음에는 이제 이 사안이 중요하죠. 이 사안에서는 내가 찜찜했던 일들, 큰일이 아니라도 괜찮은데 사소하지만 그래도 찜찜함이 올라왔던 일들, 그런 일들을 위주로 이 사안을 작성한다라고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. 그리고 이 사안을 적을 땐요, 어떤 부분이 찜찜했다라는 거를 좀 정확히 명시해 주는 게 좋습니다. 그래서 왜냐하면 이게 결국에 양심성찰이라는 건 그 내 양심의 신호를 내 에고가 이해하는 거거든요. 에고가 이해하고 그걸 통해서 더 자명한 쪽으로, 덜 찜찜한 쪽으로 이제 생각, 감정, 언행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양심의 신호를 이해하는 게 중요하고 양심의 신호를 중심으로 이 분석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부분이 찜찜했다라는 걸 좀 잘 포착하는 게 중요합니다. 그래서 사안을 적을 때 그 찜찜한 부분을 좀 정확하게 적으시는 게 좋고요. 그리고 이 사안은 일단 처음 양심성찰을 해보시는 분이라면 가급적 단순한 사안부터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. 지금 내 삶에 큰 고민이 되는 그런 것들도 있겠지만 근데 일단 공부하는 입장에서는 일단 쉬운 것부터 하나하나씩 해보겠다라고 하면서 쉬운 일들을 해보는 게 좋아요. 그러니까 사안이 단순한 거죠. 사실 이거 내가 양심 분석할 필요도 없다라는 정도의 단순한 것도 한번 한번 분석해 보세요. 그렇게 하면은 조금씩 쉬운 것부터 양심의 원리를 좀 이해하는 그런 방식을 알게 되면은 좀 어려운 일에도 더 잘 적용할 수 있게 되거든요. 그렇게 쉬운 것부터 해보라고 권해드리겠습니다. 그리고 이제 첫 번째 몰입 항목이 있는데요. 이 몰입 항목은 가장 먼저 하셔야 되는 그 부분입니다. 그러니까 분석을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거죠. 그래서 지금 이 순간 깨어있는가, 당시에는 깨어있었는가 라는 질문을 자기에게 던져보고 여기에 답변을 해주시면 되는데요. 여기서 깨어있다는 건 다른 말로 이제 참나를 자각했는가 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. 그리고 참나를 자각하고 한편으로는 이 사안을 제3자가 보는 것처럼 내가 좀 초연하게 바라볼 수 있는지 그 정도까지 그 내 마음 상태가 되는지를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참나를 자각하더라도 되게 미세하게 참나를 자각하면은 아무래도 내가 가지고 있는 선입관이나 내지는 이해관계에 많이 끄달리게 되거든요.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 양심이 드러나지 않은 거죠.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 깨어 있었는가에는 참나를 자각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일을 제3자 일처럼 초연하게 바라볼 수 있는지 그게 중요합니다. 또 뭐 감정적 앙금이 있다면 감정적 앙금이 완전히 사라지면 더 좋은데요. 근데 좀 그러긴 어려울 때 감정적 앙금이 남아있더라도 아무튼 제3자 일처럼 볼 수 있는지 그 정도 마음 상태인지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. 그리고 나머지 5가지 질문들이 있는데 이 질문들은 크게 순서 상관없이 해주시면 괜찮습니다. 하시기 쉬운 것부터 하시면 되는데 보통 이 사랑부터 많이 합니다. 저도 그냥 사랑부터 하라고 좀 추천드리고 싶어요. 왜냐면 이게 제일 좀 중요한 부분이니까요. 그래서 상대방의 입장을 내 입장처럼 진심으로 이해하고 배려했는가 라는 질문을 스스로가 스스로에게 던져보고 답해보면 됩니다. 그래서 그 당시 이해했는지 그 당시 이해하지 못했는지 그리고 또 지금 내가 상대방 입장을 한번 이해하고 있는지 그 부분을 살펴보는 거죠. 그래서 여기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공감이라고도 할 수 있고요. 이입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. 저희가 감정이입 뭐 그런 표현도 많이 쓰죠. 한번 상대방 입장이 되어보는 거예요. 실질적으로 내가 상대방 입장이 되어보는 거. 내 입장을 좀 내려놓고 상대방이 된 것처럼 한번 존재해보는 거. 그게 가장 먼저입니다. 그래서 보통 이 사랑 부분에서 2가지를 검토해보라고 합니다. 그 원하는 것, 두려워하는 것. 그러니까 상대방이 원하는 것과 두려워하는 것을 한번 파악해보라 라고 얘기를 하죠. 근데 이 상대방이 원하는 것과 두려워하는 걸 파악하는 이유가 그냥 상대방의 그냥 심리를 단순히 내 입장에서 알라 그러는 게 아니고 내가 상대방 입장이 되어보는 그런 목적으로 상대방이 원하는 것과 두려워하는 걸 파악해보는 거거든요. 그래서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보는 게 가장 먼저다 라고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.
조금 더 강조를 드리면요. 그 내 입장에서 상대방 입장을 보는 게 아니고 그냥 내 입장을 내려놓고 그냥 상대방 입장처럼 한번 되어보는 게 제일 먼저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. 그리고 한번 정의 부분 보면요. 이 정의 부분은 내가 당하기 싫은 일을 상대방에게 가하지 않았는가? 라는 질문을 스스로 던지고 답해 보시면 됩니다. 이거는 어렵지 않아요. 그 학당에서 키워드를 좀 알려드리는데요. 이 부당한 피해라고 얘기 드립니다. 그래서 내가 상대방에게 부당한 피해를 준 게 있는지 또는 상대방이 나에게 준 부당한 피해가 있는지 이 부분만 검토해 보시면 사실 이 정의 부분은 쉽게 검토가 됩니다. 그리고 이 부당한 피해는 내가 준 거 남이 준 거 둘 다 검토해야 된다는 것과 그리고 한편으로는 이 부당한 피해가 아니고 그냥 좀 정당한 피해가 있어요.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상대방한테 손해 가는 거. 나는 이제 원칙대로 했는데 그 원칙대로 한 게 상대방한테는 좀 손해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. 근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은 부당한 피해까지는 아니죠. 정당한 피해죠. 좀 정당한 피해까지는 정의에서는 찜찜하지 않은 선이겠죠. 그 차이를 알아두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. 양심성찰하다가 꽤나 헷갈리시는 부분들이 있거든요. 또 내가 해야 될 행동을 했는데 그 상대방이 그걸 싫어했다라고 하면 그걸 또 정의에 적는 그런 경우들이 있더라고요. 그런 건 사실 상대방이 싫어해서 좀 약간 그 상대방한테 미안한 부분이 있는 거지만 내 안에서 내 내면에서 수호지심의 소리는 아니거든요. 이건 아니다. 이건 부당하다. 이거는 정의가 아니다. 라는 그런 양심의 신호는 아니니까 그걸 좀 구분해서 이해해 보시면 좋겠습니다. 아무튼 이 부당한 피해 요 기억해 두시고요. 그 예절 이제 처한 상황을 있는 그대로 진심으로 수용했는가? 수용이 중요합니다. 또 생각과 언행이 겸손하며 상황과 조화를 이루었는가? 여긴 조화가 중요합니다. 이 수용과 조화 이 두 가지를 둘 다 검토해야 되는데요. 이 두 가지를 예절의 내적인 측면과 외적인 측면 이 두 개로 나눠 보시면 좋겠습니다. 그 예절의 내적인 측면은 이제 수용이고 그리고 예절의 외적인 측면은 조화고. 그래서 뭔가 우리가 예절을 구현한다, 예의를 지킨다라고 할 때 그 내면에서 그 예의가 우러나와야겠죠. 그 존경심이 우러나와서 존경을 표현하든지 미안함이 우러나와서 그 미안함을 표현하든지 그런 게 내 내면에서 우러나와서 수용한 거죠. 그걸 이제 적절하게 표현했는지 그걸 둘 다 따져본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. 실질적으로 우러나지 않았는데 그걸 이제 표현하려고 그러면 남한테 잘 보이고 싶거나 내지는 좀 욕심이 앞선 거죠. 어느 정도는. 그래서 이 수용했는지, 이 수용은 받아들임이죠. 그리고 이 수용과 받아들임의 그 대상은 보통 내 입장, 지금 처한 상황, 상대방 입장도 마찬가지고요. 그리고 이제 진리, 보통 이제 진리까지도 얘기합니다. 진리를 수용해야 된다라는 측면도 많이 얘기합니다. 그래서 좀 그런 부분이 있어요. 내가 어떤 부당한 피해를 당했는데, 내가 부당한 피해를 당했지만 내가 그걸 수용했다라고 그렇게 예절에 이제 분석한 경우가 있습니다. 근데 그거는 이제 여기서 얘기하는 그 수용이 아니죠. 그거는 이제 에고의 입장에서 그냥 참은 건데 그 참음으로써 뭔가 내가 양심의 다른 원리들을 이제 또 구현해낸 걸 수도 있는데요. 그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서. 근데 다만 그때 온전한 수용은 그 부당함에 대해서 적절하게 이게 표현하는 게 그 올바른 수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그 부분 좀 착각하시는 그 경우가 좀 있어가지고 말씀드렸습니다. 그리고 생각과 언행이 겸손하며 상황과 조화를 이루었는가 라는 내용의 여기서 핵심은 조화인데요. 이거를 다른 말로 표현이라고 생각해 보셔도 좋아요. 표현, 그 다음에 절차 또는 방법 이런 키워드를 가지고 생각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내가 상대방을 배려하고 싶고 또 부당한 피해를 안 주는 행위를 했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조화를 이루는 표현이나 내지는 절차를 건너뛰었다든지 내지는 방법으로 좀 무리수를 뒀다든지 그러면은 배려하고 피해를 줄지 않으려고 하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인 조화가 깨지는 경우가 많이 있죠. 그리고 성실 부분에서는요. 양심의 인도를 따르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는가 라는 질문을 그 스스로에게 물어보고 대답하면 되는데요. 여기서 이제 핵심은 노력인데요. 내가 그 노력했는지.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그 노력의 방향성이 중요합니다. 이 노력의 방향성이 그냥 단순히 내 욕심 이루려고 노력한 게 아니라 나와 남 모두를 위한 쪽으로 노력했는지 그리고 내 양심을 구현하기 위해 노력했는지 그 부분을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. 그래서 이 성실의 분석이 제일 쉬워요. 여기서는 보통 다른 데에서는 뭔가 좀 더 이제 얘기가 나올 수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다른 걸 살펴보면 이게 느낌이 오거든요. 잘했네 안 했네 네 아니요 그런 식으로도 많이 얘기를 합니다. 그렇게 분석하도 무방합니다. 이것도 한번 살펴보시고요. 그 다음 지혜, 나의 선택과 판단은
찜찜함 없이 자명한가? 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물어보고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. 여기서는 이제 양심의 지적인 측면을 이제 분석하는 거죠. 여기서 주로 살펴볼 키워드들을 한번 얘기 드리면요. 근거, 내 판단의 근거가 충분했는지, 단정 지은 건 없는지, 또 알 수 있는 정보를 놓치고 있는 건 없는지, 그것들을 한번 따져보면 좋겠습니다. 그래서 내가 남들을 배려하려고 하고 부당한 피해를 안 주려고 하더라도 뭐 섣불리 단정 지은 걸로 인해서 양심의 부조화를 일으키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. 그리고 최종 결론은 결국 이 내용 분석을 통해서 양심의 소리를 듣는 거죠. 내 양심은 뭐라고 얘기하는지. 근데 이 양심의 소리와 대비해서 내 에고의 역량을 한번 따져보는 겁니다. 그래서 요걸 이제 종합해서 결론을 내주시면 됩니다. 근데 양심의 소리는 내가 뭐 상대방에게 어떠한 사과를 해야 된다, 내지는 어떠한 보상을 해야 된다, 어느 정도로 미안함을 표현해야 된다라는 게 올라오는데, 내 입장에서는 만약에 그렇게 하기 어려운 되게 심리적인 장애물이 있다, 그러면은 그것까지 좀 잘 충돌해가지고 결국 양심을 더자덜찜한 쪽으로 계속 할 수 있게끔 결론을 내는 게 핵심입니다. 에고의 역량을 잘 감안해서요. 그 위에 분석을 할 때는요, 최대한 내 에고의 소리를 좀 내려놓고 그 양심의 소리만 좀 잘 들어보려고 하는 게 좋습니다. 일단 이 정도면 기본은 다 드린 것 같고요. 저희 그 신사 문사 과정에 있어서는 이 양심 성찰하는 그 부분들을 조금 이제 형식적으로라도 좀 이제 하는 방법을 익혀보시라고 많이 권해드립니다. 사실 이게 처음엔 아무래도 좀 형식적으로 하게 돼요. 근데 이렇게 하는 걸 익혀보면요, 조금씩 더 달라지고 구공의 감각이 조금씩 생겨요. 그 양심의 감각. 저 같은 경우에 양심 노트를 깨어있음이 어느 정도 잘 되는 상태에서, 공부가 꽤 많이 무르익은 상태에서 양심 성찰하는 방법에 대해서 대표님에게 배우고 이걸 이제 수행이다 생각하고 하라 그래가지고 양심 성찰을 좀 부러워 많이 한 적이 있었어요. 아주 막 사소한 거라도. 그렇게 좀 습관이 들면은 살면서 뭔가 감정의 요동이 탁 올 때, 뭔가 일이 딱 있을 때 바로 내가 이거 양심 성찰할 때 어떻게 써야 되는데 하는 그 느낌이 확 드러나요. 하다 보면 그런 관점이 생기는 거죠. 자연스럽게 그런 관점이 생기는 거죠. 그러면서 좀 더 행동이나 내지는 행위, 그런 거를 더 깨어서 바라보게 되고, 양심 성찰하는 관점에서 뭔가 좀 더 그 행위를 하게 되기 때문에 도움이 많이 됩니다. 그래서 내가 찜찜한 게 있다 싶으면은 양심 성찰로 한번 정리해보는 연습은 꼭 해보시길 바랍니다. 그래서 이제 양심 성찰에서 제일 중요한 걸 다시 강조하면 이 몰입과 사랑이에요. 내가 일단 그 깨어있는지, 이 깨어있어야 그 양심의 직관이 선명하거든요. 그리고 선명한 직관을 통해서 상대방과 둘이 아닌 마음, 상대방 입장이 되어봄으로써 그 양심의 직관을 더욱더 온전히 할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이제 그걸 가지고서 더 자명하게 할 방향성을 얻을 수 있죠.